S인스탁 들어가겠습니다. 체크인스탁 알파경제의 김종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변동성 요소가 선반영되었나 이렇게 좀 달아주셨는데 변동성 요소 어떤 것들을 보시는 건지 그리고 선반영됐는지 이렇게 좀 가져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쉬는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가도 지적한 것처럼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이 새 총리, 그러니까 아직 총재는 아니죠. 자민당의 새 총재가 당선이 됐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된 거죠. 원래 기존에 이제 3강 구도에서 가장 약하거나 잘해야 2위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 2위가 나왔고 그런데 선거 이제 그 결선 선거로 넘어갔을 때 이분이 아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뒤에서 고이즈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줘서 실제로 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스가 총리 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선으로 가는 선거를 보자마자 다다이치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시장을 엄청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지난 금요일 날에 있었던 일본의 니케이 225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급등했던 것은 이 극우 인사가 되면서 다시 일본 양적 정책도 하고 아베 정권 시대로 아베노믹스로 돌아가겠다라는 기대감에 환율과 증시를 엄청 당겨놨다가 실제로 3시 이후에 장이 끝나고 나서 당선된 게 지금 엔화의 정상화, 정책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이분이 당선되자마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6%를 급락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도 133엔대까지 한 3엔 정도가 내려앉았는데 엔화의 레벨로 보면 별게 아니지만 어쨌든 증시의 충격이 존재했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3시 이후에 더 밀려 내려갔던 건 아마도 저것을 반영한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내각과 이제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각을 진용을 짰는데 이 내각을 짠 진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여러 사람들을 편입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민당 내에서도 왼쪽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인데, 근데 자민당이 재밌는 건 이 당은 성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려면 자민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이 있어서 자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선되고 싶은 사람은 자민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극좌 정도를 빼면 자민당 내에서는 좌부터 극우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람은 비교적 왼쪽에 가 있는 사람인데 또 방위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고 조금 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각을 여러 사람들을 등용해서 적이었던 사람까지 이제 등용한 사람이에요. 과거 아베와 엄청난 라이벌이었고 선거에 이미 5번 진출해서 4번을 졌던 사람인데 그런 내각 진영을 짠 데다가 10월 27일 날 중요한 선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기시다보다 많은 표를 얻으면 이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시다보다 표가 낮아지거나 전체적으로 다시 그 내각 지지율이 거의 20%대였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을 보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마 그립을 잃고 다시 극우한테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변동성을 안게 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전밀 가경으로 가고 있는 헤즈볼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해서 2초 만에 200발인가요? 그래서 엄청난 폭탄을 투여해서 헤즈볼라의 지금 그 지도자를 살해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또 혁명수비대 이란의 혁명수비대 장성이 죽다 보니까 이란 여기에 이제 복수를 천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일요일 날 나온 뉴스를 보면 지금 일종의 대리전이었잖아요. 이란은 자기가 나서지 않고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다음에 헤즈볼라, 하마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대결시키는 그런 대결 구도였는데 이 대리전 양상에서 지금 만약에 이란이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아직까지 유가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유가는 여전히 $10 밑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가보다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날씨를 반영하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유럽이 이 이란 사태가 안정되면
이란 같은 곳에서 천연가스를 좀 당기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적으로 가깝고 러시아에서 못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을 상대적으로 받아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란의 천연가스는 날아가는 게 아니냐. 그럼 어차피 러시아에서 받는 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러면 천연가스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금 라니냐 때문에 추워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좀 폭등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달 들어가기도 전에 9월 말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변동성 두 개가 또 툭 튀어나와 버린 거고 그래서 10월 달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일단 뭐 실적이 크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10월 달도 좀 재미없는 장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대체 투자의 일종에서 천연가스는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날씨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흐름에서도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산에 대한 뭐 전반적인 흐름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뭐 투자는 선물 쪽으로 하시기보다는 뭐 국내에도 ETF가 있고 뭐 ETF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한번 투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운데서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추석 이후에 우리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0월 증시에 대해서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너무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좀 방어선은 지키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10월 전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원래 10월 달이 지금도 가장 중요한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 달 전이잖아요. 근데 과거 자료를 쭉 살펴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경제 전망 자료들을 한번 쭉쭉 살펴보시면 대선 전 한 달이 가장 뭐 불안했던 한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약간 제가 최근에 조심스러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미국 수출 동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미국의 PMI나 ISM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다 대선 지나서 회복됩니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뭐 미국 아시겠지만 1, 2분기 때 물건 많이 만들어 놓고 잘 안 팔리면 4분기에 할인해서 대고 재고 처분하고 다시 1분기에 만들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이게 전 세계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또 하나의 그 로직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 대선 기간 즈음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정책의 결정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리다가 기업들도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오히려 원래 투자하지 않았던 3, 4분기, 4, 4분기에 투자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SM 지수가 그때 회복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ISM 지수의 흐름과 많이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도 뭐 굳이 지금 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의 방향성이나 종목별 움직임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의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네요. 일단은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내각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일본이 흘러가게 될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요.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둔 한 달. 그러면 여러모로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요,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중국이 여러 번 카드를 꺼냈지만은 이렇게 또 격한 반응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 듯합니다. 중국 증시도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비교적 연속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기조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중간재 반등할까 해주셨는데 특히나 NCC 쪽의 반등 탄력이 눈에 띄고 있고요. 철강도 몇몇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롯데케미칼의 최근 뭐 주가 반등을 보시면 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반대로 지속적으로 내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 자체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거래도 대량으로 수반하면서 꽤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갈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중국 쪽의 수출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수 로컬 업체들의 비중이 꽤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일본이 중국에 부양책한다고 해서 우리 제품을 다시 팔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중국을 빼고 뭐 동남아라든지 다른 지역 쪽으로 지역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 올라오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지수 롯데케미칼 주가를 보고 계신데요. 적어도 한 2022년 정도까지는 맥락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실제로 2023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것도 따로 갑니다. 중국은 그래도 박스권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그냥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가장 주력 시장이었고 가장 성장의 근거였던 중국 시장의 로컬 업체들이 올라오면서 롯데케미칼의 수출은 계속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처럼 반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오히려 자신들의 시설도 팔고 구조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남아나 다른 지역을 뚫어서 수출량을 뭐 이뤄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등의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뭐 판을 바꾼다, 중국의 부양책으로 판을 바꾼다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대로 그동안 금리도 여러 차례 내리고 부양 의지를 계속 내비쳤는데 왜 부양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나? 너무 당연한 겁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정책 금리보다 이미 한참 밑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금리를 끌어내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채는 안 삽니다. 알아서 지금 은행들이 국채를 사주면서 국채가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책 금리가 한 뭐 3 정도 있으면 국채 금리가 지금 2%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단숨에 100bp 내려서 시장과 맞춰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또 더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누군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준율 정책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던지는 방법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효과가 있었던 거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경제회의에서 이게 끝이 아니다. 또 있다. 더 할 수 있다. 뭐 지준율을 더 내릴 수 있다라고 반응하니까 그래서 이 지준율을 직접 내리는 효과가 금리를 내려서 시간을 지체해서 발휘되는 효과보다 더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묘하게도 은 같은 9월, 금 같은 10월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쌓여있는 재고를 좀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려는 기대가 나타나는 것이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결론적으로는 뭐 철강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화학주는 너무 그동안 저평가받아서 지금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0.2배까지 갔잖아요, PB. 그러면 뭐 자산 청산하고 뭐 5분의 1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가격 복원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뭐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PB 한 과거 적자 낼 때 0.4배, 0.3배 정도가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0.3배가 11만 원, 0.4배가 한 14만 원 정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메리트가 상실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반등은 열어야 되지만 그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철강은 조금 다릅니다. 철강은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설비 가동률을 낮추면서까지 업황을 좀 맞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철강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여전히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을 봐야 되고요. 현대제철이 또 소송했잖아요. 후판 가격과 관련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 당장 나오진 않을 텐데 뭐 그로 인해서 중국의 후판 가격, 수출 가격이 더 늘어난다면 뭐 그와 관련돼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을 이 해당 업황과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빠지기도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은 게 말씀해 주신 적정 밸류에이션 계산에서 14만 원이면 지금 10만 원이고 업사이드가 40%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뭐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가격에 못 가고 단기적으로 뭐 11만 원대에서 뭐 끊길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 종목은 신뢰를 좀 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25년도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재작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뭐 2분기 지나면 흑자 전환한다, 뭐 구조 좋아진다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 터졌죠? PF 터지면서 롯데건설에 5천억 뭐 갖다 주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계열사에다가 돈 나눠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롯데케미칼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 지금 이 회장이 신동빈 회장이 어쨌든 굉장히 롯데케미칼을 그룹사의 주력 회사로서 엄청나게 밀고 그동안 지원을 하고 여기에 경영 용역을 쏟았는데 결과가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롯데케미칼에 뭔가 강력한 신뢰를 부여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14만 원 정도로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결론을 할 수 있겠지만 14만 원은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향 소재 쪽 이번에도 좀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학습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종목군들입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다소 좀 놀랄만한 시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그다지 실망시키지 않았던 조선 섹터였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6에서 7% 정도 시장보다도 더 깊게 빠르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하락하면서 거래도 좀 실려가지고요. 이렇게 강한 하락의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조선주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지 이렇게 밀린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뭐 뉴스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수주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하나 떴죠. 그래서 뭐 어떤 수주 하나를 중국 업체가 전량 쓸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빠졌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와 맥락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올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주에게는 거시 환경은 다 안 좋게 돌아가요. 지금 유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유가가 안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설비가 좀 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신조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 신조가 자체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고 중고성가는 이미 꺾였고 한번 꺾였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모멘텀도 좀 둔화된 상황이라서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 당겨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신조성과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 중국 쿠팡 가격이 급락했었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국의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 현대제철이 제소를 하는 과정에서 후판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년치 이익을 당겨와서 현재 밸류에이션 해놨는데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을 훼손하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원화 강세로 가면서 오늘 원화는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환율이 이렇게 뭐 1,400원을 육박하다가 1,300원대로 떨어지면 한 지금 7, 8% 내려온 거잖아요. 원화 기준으로. 그러면 그 7% 정도의 흐름이 달러로 돈 벌어들이고 있는 이 조선주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시 변수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별로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쌓아둔 수주 때문에 견조하다라고 봤던 거지만 결국은 이 조선주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면 핵심은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재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마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원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 부담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중요성은 조선주가 좀 가장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최소한 시장에 실망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또 뭐 거시 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후판 가격의 움직임. 그러니까 조선사가 최근에 국내 철강사들이 다 후판 가격 올라달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튕겼거든요. 중국 거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비싸게 사줘야 되라면서 튕겼는데 과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잘 지켜봐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한 세 달 전에는 뭐 사라라고 뭐 조언을 드렸고 한 달쯤 전에는 조금 뭔가 불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불과 한 2주 전에 트레이딩 정도의 기회는 온 것 같다. 대신 전고점 돌파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합니다. 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정도의 체력이라면 적어도 실적 발표 이후에 IR을 보면서 다시 투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뭐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인데 HD 한국조선해양 기점으로 또 최근에 가장 증권사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HD 현대미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추세를 잡고 우상향으로 돌리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보니까 조선 섹터도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이 유가 하락, 원화 강세,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를 나타낸다고 하니 조선 섹터 너무 마냥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 조금 더 냉정하게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